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청년기의 발달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실천의 함의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의 발달은 직업 선택의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발달 단계에서 아동기에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에 어떤 특정적인 세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점점 청소년기가 되면서 추상적인 사고에서 어떤 이제 그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관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신을 이해를 하고 또 청년기가 되면서 그런 현실적인 시기가 비로소 나의 직업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선택 중에서 우리가 청소년 후기에는 자아 정체성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청년의 어떠한 정체성 형성을 가지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직업 선택이 있어서 자아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확고히 돼야 직업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그 본인의 어떤 자아 실현에 있어서의 한층 더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단계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자아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체감 혼미, 정체감 유실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감 형성 시기에 적절하게 찾아가는 것, 이게 이제 청소년 시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아 개념에 있어서의 연령과 더불어 변화하는 청년기의 직업 발달은 본인의 어떤 욕구, 현실과 절충하기보다는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흥미, 욕구, 능력 이런 것들이 자아의 어떤 일치, 자아 정체감에 있어서의 직업 선택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청년기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자기의 직업 그리고 미래의 꿈 이런 것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정체감에 있어서의 직업 선택 굉장히 이제 바르게 이런 과정을 걸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직업에 있어서 막연히 어떤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정체감 확립에 있어서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정체감이 발달하게 됨으로써 청년 후기에 본인의 직업 그래서 직업 세계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자신의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려면 자신의 직업의 어떤 자아 개념의 일부를 간주하기 시작하는데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시작된 전문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30대 초반에, 초중반에 강화로 이제 옮겨간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사회초년생은 우리가 항상 미흡한 사회초년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의 이제 어떤 실수는 이제 용서가 가능한데 중년기에 됐을 때도 계속 직업에 실수가 있으면 어때요? 능력이 없는 걸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중반에까지는 이렇게 이제 본인의 어떠한 직업적인 부분에 프로페셔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획득하려고 또는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나름의 수양과 교육과 다재다능한 본인의 능력 이런 거를 개발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토익, 토플 그리고 어떠한 이제 자격증에 관련된 국가 자격증, 공인 자격증 이런 걸 많이 따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젊은 시절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놓고 이 친구들이 전문가다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본인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필수 요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강남에 보면은 굉장히 빌딩에 유명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룹들이. 거기에 보면은 보통 이제 브레인들, 그래서 이제 공부 꽤나 했다는 친구들이나, 사회에 이제 어떠한 상위 그룹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은행권에 들어가 있는 인력이나 아니면 또 어떠한 시스템, 뭐 공기업이 됐던 아니면 이제 국가 정부 기관이 됐던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직을 찾아서 가는 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되면서 본인의 어떤 역량 이런 거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이제 그 20대,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학교를 이제 열심히 다니는데, 뭐, 잠깐 제 소개를 또 이제 해드리자면, 우리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이 한 학년당 450명 정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1학년 전체, 다른 과 다 합치는 게 아니라 한 학과, 간호학과만 450명이거든요. 그럼 1, 2, 3, 4학년이면 16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최대 간호학과의 학생을 보유하는 학교인데, 한 학급당 우리가 이제 한 반에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8반이 있다 보니까 한 반에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에 콩나물 시루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막 70명씩 있었고 50명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학과에 이렇게 한 반에 50명씩 넘으니까 학기가 끝날 때까지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전교생, 그래서 전교생은 간호학과에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1학년 전체적인 인원을 파악한다는 게 그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 학급에도 누가 누군지 아직도 잘 모르니까 3학년이 되도록. 자, 이런 애들이 나름대로 이 20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 대학에 와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전문직에 종사를 하려고 하면 그 전문 학과의 공부와 또 전문에 관련된 실습을 같이 병행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직업적성에 있어서의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본인하고 맞는지 실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나갔는데 영 나는 이 피 보는 게 싫고 주사 놓는 게 무섭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실습에 와서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생각했던 이론과 실제 실습을 통해서 너무 괴리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습이라는 게 중요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패스를 잘 해서 간호사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취업을 하느냐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이제 학생들도 2학년이 되면 나름의 현장 실습이 있을 겁니다. 그 학교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세미나인데 160시간의 실습을 통해서 이 실습이 완벽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의 실습이 될 건데요. 실습이 끝나고 졸업 전에 이제 그 사회복지 실습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17과목 그 사회복지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이제 2급 자격증이 발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과목을 하면서 가장 사회복지에 꽃다운 꽃, 그게 무슨 과목이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회복지를 교과목을 이렇게 이수를 실무로 교과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무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아 사회복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고 배우고 느끼는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가정에서 가장 핫한 것이 이제 실습과 맞물려서 2학년 2학기 때 할 텐데 아마 이제 실습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내 전문 분야를 이제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분은 노인이 나한테는 맞을 것이고 어느 분은 뭐 아동 쪽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분은 장애인 쪽, 어느 분은 다문화 쪽, 어느 분은 여성 쪽, 어느 분은 뭐 다양한 이런 분야에 각자의 사회복지 분야가 이렇게 나에게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할 때는 선정을 해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실습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자신 있는 분야, 대상 이런 거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년기에도 이런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기술, 전문 기술 이런 거는 뭐예요? 30대 중반에 강화한다라고 옮겨가는 게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나랑 잘 맞는 직업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더 나은 한 단계 나은 프로페셔널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부모의 성취 동기, 사회 계층, 개인의 지능, 적성, 흥미 이런 것들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 주변에 20대 아이들이
너는 왜 이렇게 간호과를 선택하게 됐냐 그랬더니 엄마의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의 꿈이 간호사였으면 엄마는 그럼 간호사냐 그랬더니 엄마가 간호조무사로 30년 동안 지금 일을 다니시는데 본인이 간호조무사로 했기 때문에 딸은 간호사를 좀 키워보고 싶어서 딸한테 예, 모든 거를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간호학과를 좀 가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이 친구는 스튜디오스가 꿈인데 엄마의 꿈을 먼저 실현해 주고 그리고 그 졸업과 동시에 본인은 스튜디오스 항공에 관련돼서 좀 더 자기의 진취적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는 부모의 성취 동기가 많이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계층, 사회에서 내가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델링이 돼서 그 사람이 어떤 직종을 선택해 있으면 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 방향을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지능이나 적성, 흥미 이런 것들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영향은 자녀의 직업 선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부모의 자신의 직업을 물려받기를 강요하거나 자신의 직업 기술에 대해서 전수함으로써 자녀가 자신의 직업을 계승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부모의 직업이 자식한테 그대로 대물림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인 정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몇 대가 같이 그 직업적인 부분이 같이 공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몇 대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흥미나 활동을 제한하거나 장려함으로써 직업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녀가 선택할 직업의 범위를 정해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선 자녀가 잘 되라고 선택에 있어서의 어떠한 조언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너무 강제적이라고 하면 아이가 뭐예요? 직업 선택에 있어서 본인하고는 결이 맞지 않은데 부모의 어떤 간곡한 부탁 아니면은 부모의 어떤 강압적인 측면 이런 걸로 이제 직업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 필이 뭐예요?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니까 나중에 다른 전향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에 있어서의 포부를 보게 되면 부모의 성취 동기와 관계가 있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능이나 사회적인 지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포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포부 수준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떠한 직업적인 비교에서 보게 되면 직업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직업을 추구하는 나의 관점 그리고 임금이라던가 직업의 어떠한 긍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데 보통 중학교 때까지는 동성 부모의 가치관을 담지만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남녀 모두 아버지의 가치관과 비슷하다라는 견해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적인 부분이 자녀에게 굉장히 어떠한 호감, 관심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 중에 직업이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뭐 의사 집안이면 의사를 배출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아버지가 법률계 쪽에 있으면 법률 쪽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직업적인 그런 그 내력이 자식들한테도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때는 직업에 대해서 역할 모델을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강요하면서 자식의 능력을 적성이나 흥미 이런 거와는 무관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주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뭐 변화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계층으로 보게 되면 사회 경제적인 지위는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건데 아버지의 직업 수준은 자녀들의 직업 선택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직업 그리고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의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계층 또는 학업 성취 도와 관계없이 학업의 성취에 따라서 직업의 선택 종류에 있어서도 물론 달라지는데 지능이나 적성이나 흥미 이런 것들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지적 능력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그 개인의 어떤 그 결정 능력 또는 능력과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능이 높은 사람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능력, 흥미, 특정 직업을 훈련을 받을 기회를 고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좀 잘 살고 그 외국에 뭐 조기 유학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난다, 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애들이 외국에 유학을 먼저 가죠. 조기 유학을.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서 마무리하고 한국에 오면 그 나름대로 이제 퀄리티를 가지고 뭐 미국에서 무슨 대학 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잘 사는 집은 유학을 가서 나름대로 커리큘럼에 따라서 역량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학 갔다 온 유학생들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막 뭐라 그럴까요? 좀 우러러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그 현상이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애하는 그 저기 직업에 있어서 어디에 이제 뭐 유학 시절에 또 유학생이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나 뭐 그 무역 쪽이라던가 큰 대기업 회사들은 아이들이 유학생이었다, 유학 생활을 좀 했다, 외국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면 특채 비슷한 이런 것들을 많이 채용을 하죠. 그래서 차별적인 논란도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사회 계층 간의 어떤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지식,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 수준, 자녀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연관성이 분명히 있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모의 직업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이런 지적 능력, 정서적인 부분, 흥미로운 부분 이런 것들도 역시나 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직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 계층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요구되는 적성, 능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에 힘을 필요로 할 때는 직업의 속도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의 공간 지각 능력에 있어서의 음악적인 재능, 언어적인 기술들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독창성, 독창성 그리고 자율성 이런 것들이 직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업에서는 수능과 협동심이 요구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팀워크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뭐예요? 팀의 어떠한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요. 원만한 대인관계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창의성이나 독창성이나 자율성이 요구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어디서 이제 제가 들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구글에서도 엄청난 인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면 연봉 전체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서도 어떠한 그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그냥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싶으면 재택근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우가 좋고 연봉이 꽤나 높은데 본인의 능력, 최대한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나도 못해도 3년, 4년을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어떠한 이제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그게 대박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3년 동안 아무것도 실적이 없다가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딱 창출을 해서 팀들이 우르르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 하나에 어떠한 그
뭐 제품을 하나 출시를 한다 그러면 대박을 터뜨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기업에서는 인력 관리를 굉장히 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자기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IT 산업이나 아니면 컴퓨터와 관련된 첨단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가의 어떤 그 큰 역할을 하는 그 회사들은요. 아이디어는 맨날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이 과거에 이제 IT 산업의 구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십몇 년을 근무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서 거기를 퇴사하고 우리나라 정치 쪽으로 입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외국 생활을 많이 하면서 외국의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회사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이제 그때 좀 본 거죠. 자, 그래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선택에 있는 본인의 어떤 창의성, 독창성,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독창성, 그리고 자율성, 이런 요구되는 직업은요, 예,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독특한 방법으로 그 끄집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협동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그 제출을 가지고 상품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다른 협력하는 팀들은 뭐예요? 요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나름대로의 이렇게 협업 과정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그 직원들의 어떠한 그 스트레스 그런 거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국계 회사들은. 자, 직업 만족도도 역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연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바로 직업 만족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직업 만족도에 관한 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도 나중에 한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에 관련된 그래서 내가 내 직업에 대한 어떤 만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해보게 되면 아 그래도 내가 직업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직업 만족도에 있어서의 청년기에는 가장 낮고 그 이후 은퇴 전까지는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익숙한 일이 나한테 이제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청년기의 직업 만족도는 낮은 편이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제 안정적인 직업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높아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직업 만족도는 왜 연령과 함께 증가할까라는 물음이 생기는 거죠. 그 이유는 직업 만족도에는 어떤 연령 자체보다도 직업에 대한 투자한 시간 이런 것들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동안에 내가 청소년기 때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 노력해볼까 저 노력해볼까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1년 다닐 때 2년 다닐 때 그래서 6개월 다닐 때는 아 내가 때려쳐야지 너무 힘들어라고 했는데 딱 다니보니까 1년이니까 어느새 1년이 됐네 나한테 좀 익숙해지죠. 그 직업이라는 게.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붙고 나한테 좀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투자 시간, 시간에 대한 어떠한 비례. 그래서 살아보니 이 직업도 괜찮네. 그리고 내가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뭘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이든 직업인에 있어서의 직업에 오래 종사한 결과 보다 나은 급여 수준과 승진 기회 그리고 직업에 대한 안전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투자한 만큼 그 직업을 또 나름대로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점에 있어서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직업의 몰입에 관련된 또는 참여도가 증가하면서 40대, 50대 젊은이들보다 직업 전환을 잘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현재 직업을 은퇴할 때까지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직업을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는 어때요? 그만큼 또 노력이 필요하죠. 낯설고 서툴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제 요 시기가 되는 거죠. 은퇴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정년퇴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일을 창출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분야의 전문가로서 또는 뭐 새로 일자리를 함으로써 그 일에 있어서의 연계성, 사무직을 봤으면 사무에 관련돼서는 엑셀이라던가 문서 작성은 잘하잖아요. 그럼 사회복지에서도 엑셀 작업이나 문서 작업은 잘할 수 있는 사무직의 그 사회복지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은퇴를 하고 은퇴 이후에도 내가 전문적으로 그래도 하루에 뭐 서너 시간씩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한다?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직업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직업상의 스트레스, 그래서 직업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종종 직업상에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게 이제 사직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의 근원에 있어서의 진급이나 승진 기회 부족, 그리고 낮은 임금, 그리고 단조로운 반복적인 작업,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의 배제, 또 중대한 업무에 대한 과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나 혹시는 이제 또 근무에 있어서 내가 미비했던 것이 그 퇴근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초과 근무도 한다거나 불분명한 어떤 업무의 내용, 상사와의 불화,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의 분노 표현을 잘못하거나 꺼리는 것, 이런 시간이 부족한 휴식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갈등의 분포,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억압하게 되면 결국에는 직업상의 스트레스, 이런 것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여성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그래서 병행을 함으로써 가중한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가 근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직업상의 스트레스 이유는 뭐 우리가 직업의 직장 성희롱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직장 내 성희롱이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특별한 어떤 해당되는 성희롱은 여성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요. 또 다양한 신체적인,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성희롱은 심리적인 압박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 선진국일수록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률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굉장히 좀 중심 있게 다루고 있죠. 자, 청소년기의 성 역할을 보면은 청년기에는 새로운 사회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 역할의 변화에 일어나는 남자로서는 여자로서의 성 역할 개념에 대해서 변화를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성과 여성 역할의 구체적으로 내용은 일생 동안 변하는데 어린 아이일 때 남자아이들은 트럭을 가지고 놀거나 남자친구와 씨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남성적인 역할을 나타나는가 하면 남성들은 이런 경우에는 직업 세계에서 남성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성 역할과 일치한 행동을 채택가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들어서더라도 결혼 전까지는 뭐 학교나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특히 자녀를 갖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보다 분명해지죠. 근데 지금은 우리 이렇게 젊은 그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의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는 아이는 주로 이제 엄마들이 다 이렇게 안고 다니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빠들이 그 앞으로 매는 이렇게 아이 그 장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메고 자연스럽게 아이의 아빠들이 공중 뭐 이런 시설에서도 아이 젖병에 우유를 타서 막 먹이고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너무 또 익숙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야, 요즘 젊은 아빠들은 굉장히 가정적으로 잘하는구나. 아이 돌봄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그런 이제 역할에 있어서도 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역할, 공동으로 육아하고 공동으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그 역할이 꼭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많이 이렇게 그 생활 속에 어떠한 그 부부의 역할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년기의 새로운 사회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역할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일수록
아이들이 트럭을 가지고 논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 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은 트럭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가지고 놀고 싶은 거를 놀으라고 이제 그 성별에 관련된 장난감을 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을 부모가 선택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신혼부부일 경우에도 직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집안일은 여자가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집안일을 사용하는 시간은 3배 이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몇 배가 되는 추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여자가 하는 일과 남자가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따로 없어요. 누구 한 이제 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있어도 집에 빨리 오는 사람이 청소나 밥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말을 이용하면 주말 집에 밥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해놓은 당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요즘에 결혼 생활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좀 많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출산을 하게 되면요, 역할 분담보다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아내가 주로 이제 양육과 집안일을 책임지게 되면 남편은 전적으로 가정의 부양, 책임을 맡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근데 요즘에 많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한번 유심히 이렇게 좀 지켜보세요. 우리가 했던 그런 역할에서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청년기까지 유지되던 성 역할에 대해서의 관념 이런 것들은 중년기가 되면서 서서히 변화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년기가 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성유형화된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대성과 관련된 성적 특성은 첨가하면서 양성적인 특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가인 칼 융에 의하면 융은 청년기의 여성은 양육적이고 표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남성은 성취지향적이고 도구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자신의 여성적인 측면을 억압하고 있다가 중년기 되면 그게 이제 여성화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여성은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중년이 되면 남성화 더 이제 더 뭐랄까요? 어떠한 결정도 빠르고 남편보다도 과감해지고 이런 게 이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특성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뭐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은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 아니마를 표현하게 되고 여성은 자신 속에 있는 남성에 있는 측면 아니무스를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칼융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우리가 중년이 되면 이렇게 남성 안에 여성의 내면화. 그래서 남성들이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남성답고 과묵하고 하는데 이제 중년이 되면 드라마를 불고 울고 예. 또 이제 마음이 좀 짠한 거에 있어서는 동해서 서로가 뭐예요 이렇게 좀 보듬어 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여성은 좀 더 가격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아니 남자가 뭐 그런 것 같다 우냐고 이렇게 네, 그러죠. 자, 가족 생활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족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보존해온 어떤 특성들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근대 가족에 있어서의 변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알고는 있죠. 그래서 유교적인 가족 원리에 두었던 가족 중심적인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있었고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독립 이후의 국가의 경영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원리로 바뀐 후에 교육과 사회 정책, 그래서 기존의 우리는 가족 개념에 유지해 왔는데 급변하는 사회를 겪으면서 근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생활 문화 이런 내재됐던 어떠한 전통적인 가족 의식이 흔들리기도 했죠. 그래서 2005년에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서 더불어 가족의 가족 개념, 제도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하는 영향에 있어서의 가족 변화, 폭이 두드러진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요. 사회 서비스 산업에서 사회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여성의 취업 기회가 굉장히 확대되고 여성의 경제력 이런 것들이 향상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약화가 되면서
자립적인 여성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혼의 변화, 결혼관에 대한 변화가 오고 출산율의 어떤 저하, 평균 수명의 연장이라는 인구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자녀 출산 또는 양육에 같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이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등 뭐 이런 이제 가족 간의 어떠한 개념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인 정부와 사회의 여성들의 지위 향상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교육 수준도 또한 확대되고 그에 관련돼서 개인적 그리고 정치적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탈물질적 문화적 삶에 있어서의 기대가 증가가 되고 또 관용적 평등적인 관계가 지향적으로 높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다거나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남자들은 뭐 1년, 2년, 3년 지나면 승진이 바로바로 되는데 여성들은 승진도 못하고 급여도 현저하게 낮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남녀 불평등이라고 해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많은 운동을 했죠.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녀 평등이라고 많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진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 우리가 호봉에 있는 그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녀 차별에 있어서의 그 사기 진작이 있었다라면 지금의 이런 시대적인 변화로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인 차원, 발달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요건으로 연루되어 있고 또 발전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눈에 막 확 띄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청년기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특징을 보게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기초, 집단이죠. 기본 단위죠. 그래서 인간 발달 과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가족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의 어떠한 개입들이 진짜 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인구 절벽 감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소멸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집중돼 있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지방 쪽으로 골고루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도 좀 많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사회가 커다란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의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가족의 기능이 완전히 대응할 만한 새로운 사회 조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청소년기의 발달과 청년기에 이루는 발달들이 계속 연계돼서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 사회의 가족의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족에 있어서의 형성의 발달에 있어서는 사랑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어떤 인간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가족들은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여러 가지 생활 규범에 배우고 그리고 익히면서 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그리고 가족의 역할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이면서 공동체 생활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은 경제적인 협동체이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집안일을 서로 분담하고 협력하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청년기에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 부분인데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형성되는 제1차 또 하나의 단위로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통해서 두 종류의 가족을 경험하게 되는데 출생 후 부모 슬하에서 형제 자매와 같이 자라는 원가족 그리고 성장 후에 결혼과 더불어 새로운 가족을 내가 형성했을 때는 내 이제 원 가족이 아닌 이 세대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 이렇게 이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족의 이런 그 단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족의 어떤 구성원들을 가지고 가족의 어떤 그 단위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에는 이제 가족의 해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해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서로 이제 그뭐 이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족의 해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청장년기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혼한 부부의 절반 가량이 결혼 7년 이내에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은 우리가 결혼 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가장 높고 오늘날 이혼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경제적인 능력과 그리고 또 전문적인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충분히 이혼을 해도 내가 경제적으로 이제는 사는 거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혼이 좀 많이 쉬워졌고 그리고 예전처럼 내가 남편한테 또는 뭐 부인한테 그렇게 크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세대에 비해서 오늘날 여성들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덜 의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활에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장애의 어떤 그 장애가 거의 없고 또 이혼에 대해서 종교적인 제재나 이혼에 따르는 사회적인 고립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혼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중에는 어떤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말고도 성격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족의 해체가 많이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뭐 손에 꼽힐 정도로 이혼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혼율로 인해서 또 가족의 해체가 옴으로써 가족 경제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가족이 해체가 되면은 자녀가 없으면 괜찮은데 자녀가 있으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긴 하죠. 자, 그래서 가족에 인해서 첫 번째 이혼의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여기서 말을 했듯이 경제적인 부분이 빈곤해지게 되면 부부간의 어떤 불신, 불안, 좌절, 불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혼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국가가 경제 침체를 통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유지하는 데일수록 사회적인 이혼율이 낮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여성의 직업 참여도가 높을수록 이혼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여성들의 그 지위가 향상이 되고 이제는 뭐 그 남녀 구분에 있어서 직업적인 부분에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성들이 남성에게 어떤 그 인격적인 모욕감이라던가 이런 거를 안고 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이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제는 지위가 향상됐기 때문에 이런 결혼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족 해체에 대한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부부간의 어떤 성격 차, 그래서 성생활의 어떤 불만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이혼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혼율은 가정과 사회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이지만 적절한 맥락을 따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혼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간섭이나 법률의 변화 또는 종교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은 보통 결혼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통계가 전 세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생애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혼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혼율도 1980년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권에서도 이혼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짐으로써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수록 순종을 미덕으로 삼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결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데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경우처럼 결혼 후 5년을 전후해 이혼율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따르는 것은 이제 뭐 성격 차이, 뭐 경제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혼도 이혼이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저출생 문제가 상당 부분 심각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 감소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구학적 변화에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신생아, 합계, 출산율의 감소라고 보는 건데요. 올해 3월 3분기, 2월 달
3월 달 통계였고 6월 달 통계가 나왔는데 0.5에서 0.7, 8로 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건데 워낙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혼인율에 있어서의 변화에 있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혼인 연령층이 혼인율 감소를 기인하는 건데 혼인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옛날에는 예식장에 가면은 하루에 몇 팀이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혼식에 가면 그 결혼팀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결혼 예식장들도 많이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결혼의 어떤 청년들이 결혼에 있어서의 굳이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굳이 결혼으로 내가 하나의 어떤 억압 이런 거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정신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결혼을 굳이 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이가 40이 넘는 친구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혼율은 우리가 변화가 계속돼서 증가하고 있고요. 가구 구성원들에 있어서 부부, 자녀에 있어서의 구성이 줄어들고 부부만 사는 가정들이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주변에 부부들이 나이는 좀 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좀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자, 1인 가구를 포함한 1세대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래서 혼자 사는 가구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 가구 또는 이제 1인 가구 따져보게 되면 거의 50%가 이제 1인 가구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수가 많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부분이 나왔고요. 자, 저출생 문제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1인 가구가 만원이나 비혼 또는 배우자의 어떤 사별 이별, 교육, 취업 이런 걸 목적으로 인해서 원 가족과의 세대 분립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현재 비혼 상태로 단독 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증가하지만 이 가족 형태는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사회 서비스를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가 없죠. 왜? 아프면 혼자 방치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가 더 조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특히나 또 자발적인 비혼, 평생 비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생 현상과 관련이 되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 단독 가구들의 어떠한 가족 의식이라던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결혼해야 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제외하고 대체로 제도적인 결혼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을 뿐, 또 보수적인 의식에 있어서의 성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혼에 대한 기대와 가족의 중요성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혼자 살고 있지만 원 가족과의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요. 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고 원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존의 가족의 개념과 가치의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이제 혼자 사는 싱글족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자제분들 중에서도 30이 넘어서 결혼 안 하는 자제분들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진짜 때가 되면 나이가 차면 결혼을 의무화했는데 지금 세대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욕심이 나는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루고자 하는 거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아니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 여행도 다니고 하고자 하는 거 다 하는데 굳이 결혼을 해서 내가 구속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결혼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근데 연애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뭐랄까요? 예, 옛날 과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꼰대 역할을 한다라고 보지만 그 나름의 본인들의 어떠한 그 생각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기의 이런 발달 과정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청년기의 발달과 사회 실천의 함의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출생과 관련해서 어,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청년들의 어떤 미래 계획을 함으로써 자아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이런 고민거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 발달적인 가업도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장년기를 살펴볼 건데요. 장년기 또한 역할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본인의 어떠한 생활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노년기를 맞이함으로써의 발달 단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다양한 또 역할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